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교회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분석적 접근에 대한 반성 또는 비판적 입장에서 1960년대에는 극렬한 비판이라고 할 정도로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이 아주 남발이 될 정도로 성황리에 이렇게 이뤄집니다. 그러한 다양한 비판과 또 다양한 그 성토 속에서 나온 다양한 많은 이론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목차는 좀 바꿔져 있습니다만 1960년대의 연구의 결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와 있는 행동수정 이론과 또 다음 편에 나와 있는 과제 중심 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행동수정 이론. 1960년대에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은 뭔가 과학화기에 그들의 연구진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쁠지 모르나 재미는 있으나 과학하기가 아주 어려운. 왜? 연구 대상이 밖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면 세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화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는데 먼저 1960년대의 연구 결과로 1970년에 토마스에 의해서 행동수정 이론이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이미 알다시피 행동수정 이론이라는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 이미 우리가 행동주의에서 인행사에서 스키너와 벤두라를 통해서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행동주의는 실제론적 입장이다.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소위 내면 세계를 연구할 때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과학적 접근에 유리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주의적 심리학에다가 실천의 영역을 접목시켜서 나온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행동수정 모델이 되겠어요. 그렇다 보면 행동주의 심리학을 그 이론적 근거로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거로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배경 지시로 보시되 그래서 1970년에 토마스에 의해서 미시간 대학의 토마스에 의하여 주창된 이론으로 학습 이론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행동수정 모델의 기본 개념 보면은 행동주의 심리학 스키너 또는 반두라를 배울 적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행동수정 모델의 기본은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과정에 의존하지 않고 설명하려는,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은 전면 배제해버리는 오직 관찰 가능한 행동만으로 연구에 접근하자고는 실제론적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행동주의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결정론이라고 했지만 환경결정론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길게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환경결정론. 또 그런가 하면 이 행동수정이론은 행동주의의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경험적 자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적 자료. 그래서 사고, 관찰, 관념 이런 등들 때 특히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가지고 경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주의적, 그리고 조작주의적 또 넘어가 봅니다. 또 그러면 간결주의. 자, 여기 간결주의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같이 해주시고 간결주의. 또 그러면 순환적 사고 지향 별표하십니다. 지향이 아니라 한자 쓰기는 그렇지만 여기 지향은 금지죠. 금지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건 금지. 순환론적 사고는 금지 또는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배제. 지향 아닙니다. 말장난에 넘어가셔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줄을 쳐놓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말을 다시 반복을 해보면 모든 행동은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관찰 가능한 행동을 통해서 그 속내를 그 사람의 본질을 밖으로 보여주게 된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 보시면 모든 행동을 동일한 논리로 설명한다. 이 제가 앞에 설명할 때 이것은 절대론이라고 하겠지만 절대론적 입장에서 동일한 원리로 법칙을 강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법칙을 강조한다. 법칙이나 원리를 강조한다. 대부분 것은 학습된 것이다. 학습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또 정신분석과는 달리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과거 결정론 같은 걸 배제하고 현재에 초점을 둡니다. 현재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하는 실제론적 입장에 있습니다. 환경 변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환경 결정론적 입장에 있습니다. 환경 결정론적 입장. 가만히 보면은 결국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행동주의 심리학적 기초를 소위 바닥에 깔아준 것을 행동 수정 이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용도 쭉 나와 있지만 활용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뭐 1번에 1번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간에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모두 같은 원칙하에 발달된다. 여기 행동은 모두 같은 원칙하에 발달. 이게 바로 절대론적 입장을 이렇게 또 말을 바꿔서 절대론적 입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행동주의나 행동주의가 반영된 행동 수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나 법칙을 강조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해서 여기는 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습 원리에 의해 수정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 학습을 통해 그러죠? 아까 학습 이론의 기초, 학습을 통해 행동 수정이, 그래서 행동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니었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행동 수정 이론을 활용을 했는데 행동 수정은 누가 봐도 똑같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관찰 가능한 행동을 대상으로 그것도 이론적이 아니라 관념적이 아니라 경험주의적 접근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목표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그래서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최대한 그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을 행동 수정 이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다음에 행동 수정 이론의 공헌점 한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헌점에서는 역시 실제론적 입장이 있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행동을 또는 분명한 증거를 그러므로 구체적이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나 문제는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없어요. 이들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간 내면 세계를 분석해야 된다. 단지 인간 내면 세계를 과학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행동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내면 세계를 추정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내면에 있는 정서나 감정을 다루지 못한다. 또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통찰이나 심오한 이해도 불가능하다. 어떤 부적응 행동의 역사적 근원을 무시한다. 이런 등등의 문제점, 어떤 내면 세계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문제를 이런 표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행동 수정 모델의 개입 과정,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그러는데 보통 중간 단계는 어디서나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접수 단계에서 만남, 문제 확인, 관계 형성,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리는 뭐 자취하더라도. 그 때문에 여기서 행동 수정 모델도 당연히 시작은 초기 단계에서는 서로 만나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의 성격이 이 기관 시설이나 전문가와 일치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렇지요?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자, 사복 실천 단계, 실천의 과정은 실천의 단계는 먼저 접수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나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개입에 접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정 결과를 명료화해야 한 다음에 소위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입을 하고 그리고 평가 및
종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접수, 자료 수집, 사정과 같은 단계는 우리가 초기 단계라고 하는 것이고, 뭐 여기에 교집합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 단계로 본다면 우리가 중간 단계라고 하는데, 중간 단계의 핵심은 결국에 개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결 단계는 바로 이 단계를 마지막 종결 단계라고, 표현을 뭐라고든지 간에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 문장을 길게 했지만 뭐 표현을 뭐라고 해도 만나서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개입 전략에 접근해 가는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개입 전략을, 개입의 목표를 설정하고 개입의 전략을 구체화하지 않습니까? 목표 설정 및 계약. 그리고 나서 실제로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어떤 교집합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 여기에 사정, 이 계획이라는 단계는 초기 단계에도 일부, 중간 단계에도 일부가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초기 단계는 문제 규정, 자료선, 기초선 자료 수집, 사정, 목적 설정과 계획 구성의 결국에 목표 설정은 사정 결과의 명료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 전략의 구체화해서 이렇게 해서 계획 단계를 양다리에 걸치는 교집합 부분에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교재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입 단계가 바로 중간 단계 아니겠습니까? 행동 수정 모델의 개입의 전략은 A, B, C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는 뭐 행동 수정 모형의 개입은 A, 행동 수정 모형의 개입은 A, B, C 전략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 A라고 하는 것은 선행 조건,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 하는 선행 조건, B라고 하는 건 비앱이요.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은 그 개입의 결과라고 하는 행동의 후속 결과. 이렇게 해서 보통 행동 수정 모델의 개입 전략은 A, B, C 전략이라고 하되, 선행 조건, 그리고 행동, 그리고 후속 결과. 그래서 그 행동을 중단시킬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발전적 방향으로 지속 발전시킬 것인지를 결정해보던 후속 결과를 C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정도 보시고. 그리고 나서 평가 및 종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행동 수정 모델은 이렇게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하되 개입 단계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우리는 A, B, C 전략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행동 수정 모델에서 사용하는 개입 기법, 구체적인 개입법에는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많은 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보면은 강화, 뭐 다른 강화도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처벌, 우리가 스키너 할 때에 행동주의, 또 스키너를 대표로 하는 행동주의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사회복지 실천이란 보상이나 강화 또는 벌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강화가 뭐냐라고 할 적에 강화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서 어떻게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일 것이냐라고 할 적에 정적으로 아니면 부적으로 해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로 나누어서 노트 정리를 냈고, 또 그러면 어떤 때는 잘못된 행동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을 우리가 퍼니시먼트 해서 처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못하도록 할 것이냐를 가지고도 역시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로 나눠서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관계에서 배웠던 것을 떠올려 보시면서 같이 출제될 수가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와 벌을 받고, 또 그런가 하면은 반두라를 통해서 볼 적에는 우리가 여기 모델링, 반두라의 학습은 관찰학습이나 모방학습 또는 사유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강화가 있어야만 학습의 효과 또는 꼭 강화가 있어야만이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관찰이나 모방만을 통해서도 행동의 발생 빈도는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했던 것이 사유학습, 관찰학습, 모방학습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사람, 소위 우리가 모범이죠, 모델이죠.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학습의 효과나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선행 조건의 개발에서 선행 조건, 아까 A, B, C 전략에서 선행 조건, 이건 선행 조건은 A지요.
A, B, C일 때 A가 있는데 선행 조건의 개발, 뭐 언어적으로 말로 지시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통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단어만 보십시오. 자, 이런 단어들을 행동 수정 모델 쓴다. 또 그러면 선행 조건을 통제할 수도 있죠.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제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면 선행 조건의 회피 또는 3번의 멈춤 또 그러면 선행 조건 압축하기 이런 것들은 잘못된 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통제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 선행 조건의 통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굳이 하나 더 본다면 여기 새로운 행동에 여기 정도 새로운 행동을 발달시키는 기술에서 용암법. 이건 페이딩. 저도 이 극장에 간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만 이 앞에 뭐 롯데시네마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화, 친구들 만날 적에 꼭 어떤 뭐 찻집에서나 커피점에서만 만날 것이 아니라 극장에서 만나서 먼저 극장 한 프로 보고 그리고 나서 커피나 술을 한잔하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런 낭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친구들 만나면 먼저 그렇게 하고 영화도 한 프로 보고 이렇게 해서 문화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극장을 가게 되면 마지막 끝날 때에 마치 쉐인이란 영화 볼 때 말 타고 떠나가는 주인공이 떠나가는 이런 그 뒷모습이 이렇게 희미해지면서 그 말 타고 떠는 주인공이 멀리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녕녕녕 쉐인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화면이 흐릿해지면서 이렇게 그 여운을 남기는 사실은 그 영화를 볼 때 그 마지막 그 한 1, 20초 사이에 그 여운을 남기는 것을 그 시간에 여운을 즐기는 것도 참 재밌는데 많은 사람들이 잠깐 끝날만 하면 벌써 마음이 밖에 술집에 가 있어가지고 막 뛰쳐나가는데 이런 것처럼 마무리 단계에서 자막이나 화면이 희미해지면서 마무리로서 이 화면이 작아지는 이런 과정을 페이딩 아웃이라고 해서 용암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도 쓴다.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발달 기술로 그래서 이 상황을 다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점차적으로 변경해 가는 이런 방법을 용암법이라 하고 행동 형성은 다른 말로 행동 조성이라고 그랬죠. 행동 조성. 새로운 행동을 완성해 갈 적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판에 어떤 행동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 행동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한 단계 조금씩 해서 점진적으로 완성해 가는 전략을 행동 형성 또는 행동 조성이라고 하는 쉐핑 비헤비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리허설도 있고 연습해 보는 거지요. 대체 행동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발달시키기도 한다라는 것 보시고 그냥 단어로 봐서는 행동 조성이나 행동 형성은 워낙 중요하게 강조되니까 당연히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용암법 하나 가져간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상당 기법에 보면 그 참고 자료 이렇게 쭉 했습니다만 물론 행동주의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을 가지고 오지만 인간의 행동을 가지고 올 때는 인간의 행동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적 행동도 있지만 밖에서는 볼 수가 없는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뭐 이런 등등과 같은 내적 행동도 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겠다고 할 때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 외적 행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내적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이런 기법도 쓴다라고 해서 같이 참고 자료도 나왔고 전략도 같이 넣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도 있고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시키는 기법도 있는데 이런 전략들이 있다라고 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제 이자는 목차가 큰 목차로 바뀌었습니다만 과제 중심 모델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릴 적에 1960년대에는 정신분석적 접근에 대한 극렬한 비판이 빗발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분석적 이론에 대한 비판은 대표적으로 행동 수정 이론과 그리고 과제 중심 모델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론들이 나오긴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심리학적 측면이나 사회복지 실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행동 수정 모델과 과제 중심 모델입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 먼저 앞을 보시게 되면 과제 중심 모델. 과제 중심 모델은 1972년에 시카고 대학의 레이드와 에스텐에 의해서 소개가 됩니다.
지금 연표로 나가고 있죠. 앞선 시간에 우리가 볼 적에 사회복지 실천 모델 1920년대 진단주의, 30년대 기능주의 비판적 관점으로 같은 30년대에 진단주의의 확대적 관점으로 해서 심리사회 모델, 그리고 40년대 건너뛰고 50년대 57년에 펄먼의 문제해결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60년대에 그 20세기 전반을 지배했던 정신분석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 극렬해지면서 연구에 집중하던 한순간이 있었고, 그 결과가 1970년 토마스의 행동수정 모델, 1972년에 레이드와 앱스테인의 과제 중심 모델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제 중심 모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과제 중심 모델은 다른이라고는 그 이전의 다른 모델과는 달리 확연하게 다를 만큼, 그 이전의 다른 모델과는 달리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해서 만들어낸, 그리고 이론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임상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런 이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과제 중심 모델은 정신분석적 또는 정신분석의 장기 치료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과제 중심 모델이었어요. 행동수정 모델은 도대체 자기들은 그럴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확인할 것이 없는 내면 세계만 가지고, 재미는 있으나 확인해 볼 수 없는 영역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것은 관찰 가능한 것만 가지고자 하는 행동수정 모델이지만, 이 과제 중심 모델은 정신분석에서 장기 치료에 대한, 그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정신병력을 가졌다면 그 집안은 말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치료 담당자라고, 정신치료 전문가라고는 소위 이런 정신과 의사는 언제나 하는 말이 기다려보세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하면 클라이언트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원인을 정작 당사자도 모르는 거예요. 정작 당사자도 모르는 것을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정신치료자라고 하는 전문가가 나서서 그 무엇이 원인인지를 그야말로 자기 키만한 항아리 밑에 손을 집어넣고 뒤적뒤적하고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도 모르는 클라이언트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겠다라고. 보이나요? 뭐가 잡혀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는 언제나 기다려보세요. 좋아질 거예요. 그것이 언제라고 딱 숨을 죽이지 못하니까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로 말려 죽는 것이고, 가족들은 가족대로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정신분석적 장기 치료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이 과제 중심 모델은, 자, 여기 특징,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 바로 이제 같은 말입니다. 명확한 목표 또는 예리한 초점을 특징으로 하고, 그리고 구조적 접근, 체계적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 접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정신분석은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절대로 그렇다고 설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는 구조적 접근을 하는 거죠. 구조적. 그러면서 나오는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과제 중심 모델은 72년에, 바로 과제 중심 72년에 이처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한다. 예리한 초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구조적 또는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가 아니라 언제까지만 시간 정해놓고 한다는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갑니다. 다음에 과제 중심 모델의 정의 쭉 있는데 앞에 있던 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독기한 계획된 단기 형태, 단기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과제 중심 모델의 장기란 말은 당연히 틀린 거예요.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쭉 보시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의 대표적인 것은 명확한 목표만 가지고 예리한 초점을 설정해 놓고 그걸 이제 뒤에서 나오면 그걸 표적 문제 타켓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만 시간 정해놓고, 특히 이 단기적이라는 건 나와 있죠. 보시고. 그래서 이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 보시면,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은 앞에 썼던 명확한 목표 또는 달리 표현한다면 예리한 초점,
예리한 초점. 자, 이것을 우리는 여기 나오는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으면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합의한 이걸 표정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표정 문제. 표정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클라이언트 스스로도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과제중심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회복지사, 정신과 담당자라고 하는 사회복지사와 합의를 통해서 전략을 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도 알고 있고 사회복지사와 다루자고 합의한 문제, 그 문제를 탁해 프로블럼이라고 한다. 그 표현을 특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 중심, 문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자기 결정의 원리, 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밀접한 정신분석적 면에서는 전면적인 워커 중심의 접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과제 중심에서는 바로 협력적,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같이 문제를 확인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절차로 나갑니다. 그래서 협력적 관계, 여기 협력적, 협조적 관계가 나와 있고 또 경험적 기초, 이론보다는 임상, 실천을 강조한다고 그랬습니까? 때문에 경험적 기초. 그래서 이론보다는 임상이나 또는 실천의 바탕을 두고 연구를 해나갑니다. 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접근, 구조적 접근이었었지요. 그리고 책무성을 강조한다. 단기적 치료로서 개입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이런 것도 여기서 다른 것은 여기 이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과제중심 모델의 형태는 좀 그렇습니다. 과제중심 모델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이렇게 봐주시되 과제중심의 과제 그 제목을 한번 보겠어요. 아까 과제는 정신분석적 접근에서 과제와는 다르지요.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클라이언트는 과제를 설정하지 못합니다. 왜? 문제 발생의 원인, 그 문제 발생의 원인이 과거의 경험이 쌓였다고는 무의식세계에 있는데 그걸 정작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찾아내는 거예요? 마치 키만한 항아리에 벽돌 몇 장 쌓아놓고 고개 숙이고 투적투적 하는 클라이언트의 온 속을 다 주적거리면서 도대체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럴까? 투적거리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과제중심 모델에서는 이 과제를 클라이언트와 그래서 과제중심 모델, 과제중심이라고 해요.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합의를 본 이 문제를 바로 그냥 과제라고 하고 또는 표정 문제라고 이걸 과제 삼아서 이것을 과제 삼아서 해결해 가는 이런 실천 모델을 과제 중심 모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개방 과제, 폐계 과제, 인식 과제 등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고 있지만 거기까지 볼 건 아니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과제의 종류를 이렇게 보면은 폐쇄 과제, 단위성 과제, 반복 과제, 단일 과제, 복합 과제, 개별 과제, 공유 과제 이런 등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과제를 나열하고 있지만 시험용으로 접근할 건 아니고 그냥 저런 교재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제를 나누기도 했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과제중심 모델의 개입이 있습니다. 과제중심 모델의 개입. 그래서 과제중심 모델의 개입 목표에서 표현이 좀 마땅치 않습니다만 이 과제중심 모델의 핵심은 과제라고 하는 표정 문제지. 그 표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다?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같이 해결해 가자라고 합의한 문제를 그렇게 과제 또는 표정 문제라고 불렀다. 그래서 쭉 보시면서 아무렇게나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하는 이 합의, 그래서 앞에 볼 때 협조적 관계, 협력적 관계를 강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과제중심 모델의 실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 과정은 표정 문제의 구체화, 문제 완화를 위한 사례 계획의 수립, 표정 문제의 구체화, 지금까지는 저는 주로 이걸로 봤고 그리고 실질적인 개입에 있어서는 문제 완화 또는 과제 해결을 위한 사례 계획의 수립이 아주 중요하다. 이 표정 문제는 어떤 문제야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 수양,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제 수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좋습니다. 다음에 과제 중심 모델의 한계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과제 중심 모델의 개입 과정이 한 3년에 한 번 정도 다뤄지는 영역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른 실천 모델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초기 단계는 사회복지 실천 모형의 단계로 본다면 접수를 통해서 만나서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확인했는데 성격이 맞추면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거나 하는 접수 단계가 있고 접수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한 결과 관계를 형성해서 해결해 보기로 여기처럼 과제 중심으로 되지만 합의를 봤다면 이제는 클라이언트 문제를, 표적 문제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소위 개입 전략에 접근하게 되는데 그것을 전문가적 판단 과정이라고 해서 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정까지 이루어졌으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얼마큼 도와야 해야 되느냐라는 그 각본이 이렇게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쓰게 되는데 그걸 체계화한 것을 목표 설정이라고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합쳐서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본다면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라고 할 적에 여기 보면은 시작 단계, 결국에 초기 단계라고 할 때 초기 단계는 우리가 실천을 본다면 접수 단계, 자료 수집 단계, 또 다음에 사정 단계, 그리고 나서 계획 단계인데 계획을 뭐라고 그랬어?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 설정을 사정 결과의 명료화라고 그랬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개입 전략의 구체화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에 대한 내용을 글자를 많이 써놓다 온 게 불편하게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본다면 시작하기, 문제 규정하기, 또 계약하기, 말하자면 개입 전략을 구체화 어떻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를 통해서 구체화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 중간 단계를 우리는 이것을 개입이라 하고 여기는 실행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종결 단계에서 평가 및 종결, 평가 및 종결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은 달리하고 있지만 결국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은 어느 모델이든 간에 거의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 관리조차도 그 절차는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표현만 다르다. 여기서 어쨌든 과제 중심 모델도 똑같이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하되 초기 단계는 계획 단계까지 그래서 접수, 자료 수집, 사정, 그리고 계획,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는 계획. 그리고 나서 중간 단계는 개입을 실행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평가 및 종결로 진행한다. 그래서 이 단계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다음 페이지. 초기 단계 그냥 문제다. 문제 확인 계속 넘어갑니다. 문제 확인, 다음에 계약. 사실 문제 확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료 수집, 그리고 사정, 단계를 거쳐서 계약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그냥 목자가 많다 보니까 그냥 크게 문제 확인, 바로 계약으로 갔지만 이 사이에 바로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가 있다는 걸 보시고 다음에 중간 단계는 실행이라고 이렇게 적었지만 이 중간 단계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 단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과제를 개발하고 어쩌면 표적 문제를 재확인하고 그리고 과제를 실행하고 표적 문제를 해결해 가고 뭐 이런 단계들을 표현을 뭐라고 하냐 간에 이것을 실행을 개입 단계를 실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꼭 개입의 단계를 실행이라고만 번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이 꼭 실행이라고 번역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입 단계를 일반적으로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실행이라고 한다. 그러고 나면 평가 및 종결. 그래서 평가 및 종결 단계에서 이렇게 종결에 있는데 종결. 우리 일반적으로 개입이 끝나면 종결이 되겠지만 종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종결보다는 중간에 뚝 끊어져 버리는 중단의 사태도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그야말로 계획되지 않은 중단도 생기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연장의 상태도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결되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중단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연장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과제중심 모델의 개입 기법은 출제 비중은 그렇지만은 직접적 개입과 즉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드는 직접적 개입과 직접적 개입 외에도 만남이 없이도 도움이 제공되고 받을 수 있는 간접적 개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제목으로 직접적 개입으로서는 지시 또는 인식 증진 또는 격려 이런 등의 방법이 있다. 작은 글씨 보지 마시고 붉은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간접적 개입, 간접적 서비스 방법으로서는 상황 분석이나 또는 구조화, 의사소통 또는 탐색 등의 기법 등은 직접적 접촉이 없이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간접적 개입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면대면 관계 속에서 언어를 매개로 하여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매개로 하는 거잖아요. 언어를 매개로. 그러면 의사소통은 이건 직접적 개입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 학자들은 의사소통을 꼭 입으로 소리내어서 교신하는 것만 의사소통이 아니라 주로란 말을 쓰는 것처럼 언어가 아닌 걸로도 의사소통을 하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몸짓으로, 눈빛으로. 다양한 의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 브로치 같은 것을 짜서 나의 내면의 나의 뜻을 이렇게 밖으로 보여줌으로써 의사소통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 만남이 있어야만 의사소통이 있는 건 아니고 직접적인 만남이 없어도 의사소통의 효과를 통해서 소위 개입할 수가 있다 해서 학자들은 의사소통 기술을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 개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1960년대 정신분석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 극렬하게 일어난 결과 대표적으로 1970년에 토마스에 의해서 발표된 행동수정 모델과 1972년에 네이드와 앱스테인에 의해서 제기된 과제중심 모델이 태동되었었다. 그중에 행동수정 모델보다는 이제는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과제중심 모델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서 과제중심 모델의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